중국 정부가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 자립이라든가 아니면 테크라든가 그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질적인 성장들, 기술 집약적에서 아니면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사실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이 그 정도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거를 따라잡을 것인지는 고급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아무래도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따라잡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겠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홍콩에 소재한 자산운용사고요. ETF를 이슈하는 회사고 지금 49개 정도 ETF를 홍콩하고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자산고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로 15빌리언 정도, 원화로는 20조짜리 자산운용사고 뭐 미래자산운용사 비교한다 그러면 미래자산운용이 아마 한 30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의 3분의 2 정도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소개는 우선 CSOP에서 일한 지는 2년 반 됐고요. CSOP에서는 그 주식 대차라고 있죠. 그 증권 대차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이제 호주 맥쿼리 은행하고 그 다음에 홍콩의 이제 JP모건 은행에서 주식 대차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SOP에서 이제 그걸 담당하고 이제 그 고용이 됐는데 한국 마케팅하고 일본 마케팅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5%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맨 처음에 양회에서 발표됐을 때 약간 애게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5%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전에 작년에 5.2% 성장률을 달성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죠.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달성하기가 쉬웠었어요. 근데 요번에 5% 같은 경우에는 그 5.2%가 성장한 이후에 다시 5%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앰비셔스한 그 성장률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 양회에서 조금 부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GDP 대비 부채 비율 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게 나온 것들이 중국 정부가 도대체 부채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에 양적으로 부채에 의한 양적인 성장은 그 아무래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거에서 약간 부정적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내놓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한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돈을 땡겨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좀 견고하게 움직인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긍정적이에요.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뉴스들이 대부분 그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왜곡되진 않지만 그래도 시각들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나오는 뉴스들이나 아니면 중국 뉴스 같은 게 중국말이니까 또 거기는 왜곡된 시각들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홍콩이나 아니면 미국 등 이렇게 좀 객관적인 뉴스들을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에 감정이 섞인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셔야 내가 그 투자를 할 때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약간 원대하게 그 계획을 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향후 추가적으로 우선 뭐 이자율 같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서 크게 내놓기는 않겠지만 약간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부양책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아직 지금 3월이라서 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가장 큰 정책은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놓을 거라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 10%까지 성장은 굉장히 큰 수치였었고 이제 뭐 분기별로 10%까지 성장은 있었지만 연별로는 7.7%에서 8% 성장이 가장 크게 찍었었는데 그 전에는 워낙에 GDP 규모가 작았고 거기서 7% 8%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 의해서 레버리지에서 특히 부동산 섹터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섹터와 연관된 그 지방정부 부채 이게 너무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양적 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서 양적인 성장이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은 약간은 질적인 성장으로 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전체 GDP 숫자만큼이 7% 8%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 거죠. 근데
다만 어떤 섹터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향후 지원하는 섹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 양회에서 발표하긴 했었죠. 당연히 기술이죠. 기술 자립이라든가 아니면 테크라든가 그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질적인 성장들, 그리고 과거의 수출 위주의 산업에서 내수 위주의 산업, 그러니까 내수 위주의 산업이라는 것은 그 중국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산업들, 그쪽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또 질적인 성장들.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 속도는 늦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중국이 갑자기 어떤 그 산업이 발전해서 나라가 바뀔 때 그럼 2년 전까지만 했던 게 3년 있다 바뀐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중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이나 여러 가지 관세를 물린다든가 해서 많이 줄여왔으니까. 그런데 제3국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 그 역외로 출출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멕시코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 교역량에 무역 교역량에 중국이 물론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그전엔 30%, 40%였는데 28%, 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서플라이 체인이 다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공급망 다변화. 그거가 다른 나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중국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거냐면 이제 그 제조업을 고급 제조업을 발전시키겠죠. 과거처럼 그 우리가 만들어 파는 옷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신발을 만들어서 OEM으로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고급 제조업인 뭐 흔히 샤오미도 있잖아요. 화웨이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삼성보다 점유율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드론 있죠. 그 뭐 러시아에서 그게 전장 무기로 사용됐을 정도로 뭐 얘기하는 DJI라든가 이런 식들의 고급 제조업 산업들이 발전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런 고급 제조업들이 당연히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경쟁 상대가 되겠죠. 기술 집약적에서 아니면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사실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이 그 정도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1960년대에는 대만의 그 경제 가장 큰 수출 비중이 그거에 사탕수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대만은 반도체인데 그게 거의 60년이 걸렸죠. 근데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거를 따라잡을 것인지는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이 너무 다른 건 뭐냐면 미국과 대만은 굉장히 좋은 관계였고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산업이 육성이 됐었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해 그리고 경쟁자인 삼성과 뭐 하이닉스 당연히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방해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경쟁하는 거라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훨씬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중국이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중국 정부에서 그 산업을 육성시킬 거고 그거에 관련된 인력들을 배출시킬 거고 일례로 봤을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수치가 봤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만 명이라고 치면요. 중국은 그거의 5배래요. 중국 그 대학교나 아니면 해외에서 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오거나 하면 중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급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아무래도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따라잡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굉장히 단기, 중기, 장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단기적인 성향에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브로드 베이스 인덱스나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양을 하시고 왜냐하면 단기론 제가 3개월에서 6개월을 봤을 때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정부 소비나 아니면 지수들, 수치들, 뭐 경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회복이 돼야 반등이 나올 건데 그렇게 돼야 이제 전체적인 증시가 올라가긴 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10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까지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두 사람이 너무나 힘을 합쳐가지고 물론 대선 목표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요. 이제 미국 국민의 뭐 80%가 어떤 서베이를 따지면은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국민 같은 경우는 저기 뭐 70% 정도 그리고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적이라고 규정하진 않죠. 그 정도까지니까 얼마나 이제 대선까지 중국을 사용하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 집권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고 다만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택적인 산업들 중국 정부에서 발전 상황을 보고 투자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산업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테크들,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전자상거래 같은 데 있죠. 그런 쪽도 이제 아무래도 요즘 투자 쪽으로 그 상품이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중국식 밸류업 있죠. 그래서 A50 지수에 있는 것들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많아요. 은행, 텔레콤 아니면은 그 정유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특색의 밸류에이션 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중기적인 측면에서 괜찮고요.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성장을 따진다고 본다 그러면 중국이 아닌 다른 동남아 국가나 아니면 다른 이머징 국가가 훨씬 성장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5년, 6년, 10년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머추어된 경제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5%, 지금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4%, 그 이후에는 3%, 이런 식으로 물론 숫자적으로 이게 그 5%에서 계속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이제 좀 더 머추어된 경제로 바뀌면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선진 국가나 아니면은 그 좀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처럼 봐야 되는 시각이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엔 테크 섹터가 가장 장기적으로 볼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자상거래 쪽,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그 회사들을 얘기하자 그러면 징둥닷컴이라든가 아니면은 알리바바, 텐센트 너무 지겹게 들으시긴 했을 거예요. 너무나 대표적인 기업들이라서. 근데 그 기업들의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캐시플로우도 좋고요. 그러니까 현금 이제 순환도 되게 좋고.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그때 그 중국 정부가 때려 눌렀잖아요. 때 마윈이 발언을 잘못한 때부터 테크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때려 누른 게 가격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해요. 너무나 싼 가격이라서 다른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테크 기업들이 가장 올라갈 건데 지수 측면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항생테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테마형의 지수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 기업들이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지금 눌렸던 게 풀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나스닥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 대표주,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대표주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기차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실 홍콩에도 BYD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BYD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주변에 BYD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테슬라를 한 10번을 보면 BYD는 한 3번 보는 정도? 근데 홍콩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값도 비싸고 거기 주차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싼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되게 비싼 걸 사요. 왜냐하면 그 주차비만 해도 거의 60만 원 정도를 내니까 자기 집에. 그럼 절대 제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BYD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품질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중국에 갔다 왔어요. 물론 그때 이제 그 전기차 여러 가지 시승을 해보고 같이 갈 그 기회가 있었는데 BYD, 샤오펑, 그 다음에 리오토 지금 가격 경제 때문에 그 주가들이 좀 떨어지긴 했었지 저는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 품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중국에서 보급률 왜냐하면 테슬라보다 훨씬 좋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리오토 같은 경우는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그럼 테슬라 그 X 있죠. 그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하고 1억 5천만 원 정도면 사실 저희가 포르쉐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포르쉐를 사지 않고 그걸 산다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품질이 물론 국뽕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1억 5천으로 국뽕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국뽕이 좋아도 1억 5천으로 질이 안 좋은 걸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에 너무 많이 그 전기차들이 퍼져 있고 보급이 돼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 지금 우리가 얘기한 4개 대표 기업죠. 그거 말고도 사실 중국 전기차 너무 많잖아요. 거의 70개 브랜드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 2개만 살아남아도 사실 테슬라차는 1개만 살아남아도 저는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독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리오토 1억 5천은 가장 그에서 가장 높은 성능의 아니면 가장 비싼 거고요. 사실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기차로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BYD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하나 있죠. 돌핀이라고. 조그맣게 해서 한국에 따지면은 뭐 그 옛날에 한국에 조그만 차 정도. 근데 그것들을 가격을 너무 많이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는 보급률은 이미 좋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싼 가격으로 그것들을 공급해 버리면
우선 내가 소비자로서 내가 그랜저를 탈 정도에 있는 소비자라면 사실 고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업용으로 팔리기 시작하부터는 다른 개념일 거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차량들을 전기차들이 공급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택시가 있겠죠. 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 택시들을 좀 소형 택시차로 2천만 원에 공급이 되면 보조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붙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꿔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품질이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 향후는 조금 더 라인업이 좋은 상품으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아직 중국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긴 해요. 근데 DJI 10년 전에 나왔을 때 그 거부감이 지금 DJI 거부감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전기차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전기차의 품질은 너무 좋았으니까.